중국 조선공업협회 부회장이 한국을 향해 폭탄 발언을 날렸습니다. 한국은 이제 부품, 납품업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밑에서 부품이나 만들면 됩니다. 전 세계 언론은 한국조선업 완전 몰락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8개월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노르웨이 선주협회 회장이 한국 임원 앞에서 애걸했습니다. 제발 우리 물량 좀 받아주십시오. 한국 임원은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고 그 조롱하던 중국은 완전히 침묵했죠. 한국이 중국을 단 한 방에 제압한 비밀,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더 하트만이라고 합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나 지난 15년간 해운과 조선산업을 전문으로 취재해온 기자죠. 세계 각국의 조선소를 돌아다니며 기사를 쓰는 게 제 일입니다. 어느 가을 저는 중국 상하이로 날아갔습니다. 세계 조선산업 포럼이 열렸거든요. 이 포럼은 업계에서 꽤 권위 있는 행사였죠. 전 세계 조선사 대표들과 언론인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독일 해운 전문지 기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상하이 푸동 지역에 있는 대형 컨벤션 센터였어요. 천장이 높고 웅장한 공간이었죠. 입구부터 중국 국기와 대형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세계 조선 1위 중국 문구들이 보였어요. 메인 홀에 들어서니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론석 한쪽에 앉았죠. 주변을 둘러보니 한국 기자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노트북을 펴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조선공업협회 부회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죠. 양복 차림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각종 그래프와 수치들이 나타났어요. 중국 조선업의 성장 곡선이었죠. 2023년 기준 중국은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조선 산업의 패권은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로 중국 측 참석자들이었죠.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부회장이 화면을 넘기더니 한국 국기가 나타났어요. 그 옆에는 하락하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죠. 한국은 이제 조선 패권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호란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한국 기자석 쪽을 봤어요. 몇몇 한국 기자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부회장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과거에는 한국이 기술력으로 앞섰다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중국의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이제 부품, 납품 업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배를 만들 때 필요한 부품이나 공급해주는 역할이죠. 순간 홀 안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중국 측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조롱 섞인 웃음이었죠. 저는 다시 한국 기자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한 명은 펜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부회장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10년 세계의 바다는 중국이 만든 배로 채워질 겁니다. 또다시 박수가 터졌어요. 이번엔 더 크고 길었습니다. 세션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됐죠. 저는 커피를 마시러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중국 조선사 관계자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게 들렸습니다. 한국 애들 표정 봤어요. 완전히 굳어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이제 게임 끝났으니까요.
그들은 거리낌 없이 웃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지나가는데도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렇게 힘을 잃은 걸까요? 저는 지난 몇 년간 한국 조선소들을 여러 번 취재했었거든요. 그때 봤던 기술력과 시스템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리 없다고 느꼈죠.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중국이 수주량에서 압도적이었어요. 70%라는 수치는 거짓이 아니었죠. 오후 회의가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한국 대표단 몇 명이 구석에 모여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당황하거나 초조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죠.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동료에게 조용히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알게 될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됐어요. 이번엔 유럽 선사대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최근 발주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했죠. 최근 LNG 운반선과 친환경 선박 발주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요구 사항이 매우 까다롭죠.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계속 아침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중국 부회장의 조롱 섞인 말투, 그리고 한국 대표단의 굳은 표정이요. 뭔가 이 이야기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수주량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 말이죠. 저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 산업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어요. 과연 중국이 말한 대로 한국은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 뭔가 다른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질문의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이틀 뒤였습니다. 제 이메일 화면은 각종 언론 기사 링크들이 쌓여 있었어요. 중국 관영신화통신이 가장 먼저 보도했습니다.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죠. 한국조선업 중국에 완전히 추월당해였어요. 기사에는 포럼에서 발표된 수주량 그래프가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황고시보도 비슷한 기사를 냈어요. 한국조선업의 몰락 기술력 신화는 끝났다는 제목이었죠. 기사는 한국조선사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 댓글란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저는 번역기를 돌려가며 읽어봤죠. 한국은 이제 우리 밑에서 부품이나 만들면 돼. 기술력? 다 옛날 이야기지. 10년 뒤엔 한국 조선소 이름도 못 들을 거야. 냉소와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흐름이 중국에만 머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흘째 되던 날, 영국 로이터 통신이 기사를 냈습니다. 중국 조선업 세계 1위 굳히며 한국 추격 따돌려였죠.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통신사가 보도하니까 다른 언론들도 따라붙었어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조선업 중국 물량 공세에 밀려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의 신문도 비슷한 논주였어요. 그리고 독일이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함부르크 해운 저널 편집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알렉산더 상하이 포럼권으로 기사 하나 써줘. 중국 조선업 부산과 한국 몰락 관점으로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빈 문서가 떠 있었죠. 그런데 글이 써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포럼에서 봤던 한국 대표단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분명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죠. 마치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중국 측 발표 자료를 다시 펼쳐봤어요. 수주량 그래프, 생산량 통계, 시장 점유율 수치들이 나열돼 있었죠.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중국이 압도적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몇 척을 만들었는지 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함부르크 항구가 보였어요. 거대한 컨테이너 선들이 정박해 있었죠. 그 배들은 어느 나라 엔진을 달고 있을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편집장이 원하는 대로 기사를 썼습니다. 중국 조선업 극부상, 한국은 수세라는 제목이었죠. 기사에는 수주량 통계와 중국 측 발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만 나열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논조는 중국의 승리, 한국의 후퇴였죠. 기사를 보내고 나니 찝찝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동료 기자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해운 전문 기자들이 모이는 정기 미팅이었죠. 프랑스 파리에 있는 장피엘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번 상하이 포럼 다들 봤죠? 완전히 중국 쇼였어요. 한국은 이제 끝난 것 같던데요. 맞아요. 수주량만 봐도 답 나오잖아요. 70대 30이면 게임 오버죠. 중국이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으니 이제 누가 한국 배를 사겠어요?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승리, 한국의 몰락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기술력 측면은 어떨까요? 한국이 여전히 앞서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기술력? 알렉산더. 중국이 얼마나 빨리 따라잡는지 몰라요. 이미 격차는 거의 없어요. 맞아요. 이제 기술력 신화도 끝났어요. 숫자가 증명하잖아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만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다시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의 최근 보도 자료를 찾아봤어요. 수주 실적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죠. 한국 조선사들은 주로 LNG 운반선이나 초대형 컨테이너 선 같은 그 부가가치 선박을 수주하고 있었어요. 반면 중국은 벌크선이나 일반 화물선 비중이 높았죠. 그리고 한국 선박 엔진 회사들 실적을 봤습니다.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부, HD, 한국조선 해양엔진, 두산엔진 등이었죠. 이들의 수주 잔고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자동률도 100%를 넘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국제회사기구 IMO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2027년부터 강화되는 환경 규제 내용이었죠. 선박 탄소 배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친환경 엔진이 필수가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 엔진 회사들 자료를 봤어요. LNG 이중연료 엔진, 메탄올 엔진, 암모니아 엔진 개발 현황이 나와 있었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저는 중국 엔진 회사들을 검색했습니다. 자료가 많지 않았어요. 있어도 대부분 디젤 엔진이었죠. 친환경 엔진 개발 소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중국이 배는 많이 만드는데 엔진 기술은 왜 이럴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의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집장님, 제가 추가 취재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 조선업에 대해서요. 왜요? 이미 기사 나갔잖아요. 한국은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그게 확실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뭔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당신 혼자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언론이 다 같은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더 취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간 낭비하지 말아요. 저는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행 항공권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일주일 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1월 초였고 서울은 쌀쌀했어요. 저는 곧바로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한국조선업의 심장부였죠. 대형 조선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거제도에 도착하니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멀리 거대한 크레인들이 줄지어선 있었죠. 조선소였어요. 저는 사전에 약속을 잡아둔 조선업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김 부장이라는 분이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조선소에서 3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선소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한적한 곳이었죠. 김 부장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하이 포럼 이야기 들었습니다. 중국이 많이 떠들었다고 하더군요. 네, 언론에서도 한국조선업 몰락이라고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몰락이라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그럼 사실이 아닙니까? 하트만 기자님, 배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설계, 아니면 용접 기술, 엔진입니다. 배의 심장이죠. 아무리 배를 잘 만들어도 엔진이 없으면 그건 그냥 철덩어리예요. 중국이 배를 많이 만든다고 하죠. 맞습니다. 수출량도 압도적이고요. 그런데 그 배들 엔진은 어디 거냐는 겁니다. 중국산 아닙니까? 절반 이상의 한국산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선박을 지어도 심장은 한국 것을 달아야만 하죠.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김 부장님은 핸드폰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어요. 중국 조선소들의 엔진 구매 현황이었죠. 보세요. 상하이 조선소, 대련 조선소, 광저우 조선소. 다 우리 엔진 쓰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었어요. 한국 엔진 회사 이름들이 빼곡했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럼 왜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겁니까? 누가 관심 있겠어요? 수출량 숫자가 더 자극적이잖아요. 언론은 그런 거 좋아하죠. 중국은 왜 자체 엔진을 안 만듭니까?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만들긴 만드는데 신뢰도가 형편없죠. 특히 LNG선 같은 고급 선박은 절대 중국산 엔진 못 씁니다. 왜죠? 사고 나면 배 한 척이 날아가는데 누가 위험 감수하겠어요? 선주들이 계약서에 아예 못 박습니다. 한국산 엔진 아니면 계약 안 한다고요? 약 7년 전쯤 중국 조선소에서 만든 LNG선이 있었어요. 중국산 엔진을 달았죠. 그런데 시운전 중에 엔진이 고장났습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멈췄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결국 엔진을 전부 교체했죠. 한국산으로요. 그 사건 이후로 중국산 엔진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김 부장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선소 크레인이 보였죠. 하트만 기자님 수주량이 많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핵심을 잡아야 이기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와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죠. 다음날 저는 부산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엔진 제조사가 있는 곳이었어요. 공장 정문 앞에 선이 괴음이 들렸습니다. 거대한 엔진을 제작하는 소리였죠. 저는 사전에 약속한 기술 담당 이사를 만났습니다. 박 이사라는 분이었어요. 박 이사님은 저를 공장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축구장만 한 공간에 거대한 엔진들이 조립되고 있었어요. 이게 LNG 이중연료 엔진입니다. 지금 노르웨이 선사에 납품할 거예요. 엔진은 건물만큼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작업 중이었죠. 박 이사님이 설명했어요. 이 엔진 하나 만드는데 6개월 걸립니다. 부품만 2만 개가 넘죠. 정밀도가 생명이에요. 중국도 이런 엔진을 만들 수 있습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죠. 하지만 신뢰도가 문제입니다. 엔진은 20년, 30년 써야 하는 거거든요. 한번 고장나면 수억 건 날아가요. 중국 엔진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데이터를 못 믿죠.
실제 해상에서 몇 년 돌아갔는지 검증이 안 됐어요. 그럼 중국 조선소들은 왜 한국 엔진을 쓸까요? 선택권이 없으니까요. 선주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계약서에 명시하죠. 특정 브랜드 엔진만 인정한다고요. 이게 작년 우리 수주 현황입니다. 중국 조선소 발주가 전체 40%예요. 자료에는 중국 조선소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중국이 배는 많이 만드는데 엔진은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박 이사님이 말했습니다. 중국이 조선 1위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건 반쪽짜리 1위예요. 심장은 우리가 쥐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에서 받았던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중국 조선소 내부 자료였죠. 자세히 보니 엔진 항목이 있었습니다. 구매처가 명시돼 있었어요. 현대중공업, 두산엔진, HD, 한국조선해양 모두 한국 회사였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2018년 LNG선 사고 기록을 찾았죠. 중국 광저우 조선소에서 건조한 LNG선이었습니다. 중국산 엔진을 탑재했어요. 시운전 중 엔진 과열로 멈춰 섰다고 나와 있었죠. 결국 6개월 지연됐고 엔진을 전량 교체했습니다. 손해액만 3천만 달러였어요. 약 400억 원이었죠. 그 이후 중국산 엔진 발주는 급감했습니다. 그래프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지난 몇 주간 봤던 언론 보도가 떠올랐죠. 중국의 승리, 한국의 몰락이라던 기사들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적어도 엔진이라는 핵심 부분에서는요. 저는 노트북에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중국 조선업에 숨겨진 약점, 한국 엔진 의존도 50%, 이제 진짜 이야기를 쓸 시간이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다시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했거든요. 한국 엔진 제조사 3곳의 실제 가동률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현대중공업 엔진 기계사업부, HD, 한국조선 해양엔진, 그리고 두산엔진이었죠. 저는 먼저 업계 애널리스트를 만났습니다. 최 연구원이라는 분이었어요. 조선 산업을 10년 넘게 분석해온 전문가였죠. 우리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벽에는 각종 그래프와 차트가 붙어 있었어요. 최 연구원님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하트만 기자님, 이게 한국 엔진 세임사의 최근 가동률입니다.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3사 모두 가동률이 100%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150%에 육박했죠. 150%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3교대로 24시간 돌리는 겁니다. 심야 시간대까지 풀가동이죠. 주말도 없어요. 그래도 납기를 못 맞출 지경입니다. 수요가 그렇게 많습니까? 특히 친환경 엔진 수요가 폭발적이에요. LENG 이중연료, 메탄올, 암모니아 엔진 말입니다. 이게 세계 대형 선박 엔진 시장 점유율입니다. 한국이 52%예요. 바반이었습니다. 세계 절반 이상의 대형 선박이 한국 엔진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저는 점점 더 놀라웠어요. 그럼 유럽은요? 독일이나 핀란드도 엔진을 만들지 않습니까? 과거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최고거든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최 연구원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트만 기자님,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유럽 언론에서 한국조선원 몰락이라고 보도했다던데 사실입니까? 네,
많은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저도 그런 기사를 썼고요. 그럼 이 숫자들은 본 적 없으신 거네요. 네, 처음 봅니다. 언론이 수주량만 보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엔진입니다. 배의 심장이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한 엔진 기술자를 만났습니다. 정 차장이라는 분이었어요. 30대 후반의 엔지니었죠. 우리는 공장 인근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막 현장에서 나온 듯 했죠. 정 차장님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요즘 너무 바쁘십니까? 바쁜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전쟁터죠. 매일 야근이고 주말도 반납했어요. 그렇게까지 일이 많습니까? 엔진 발주가 계속 밀려 들어오는데 생산 속도가 못 따라가요. 지금 수주 잔고만 3년치예요. 3년이요? 네, 지금 계약하면 3년 뒤에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조선소들이 제일 난리예요. 우리 엔진 안 쓰면 선주들이 계약을 안 해주거든요. 그 정도입니까? 네, 특히 LNG선은 100% 한국 엔진이에요. 중국산은 아예 선택지에도 없죠. 하트만 기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요. 사람들은 우리를 단순한 제조업자로 봐요. 그냥 부품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닙니까? 우리는 세계의 바다를 움직이는 심장입니다. 이 엔진 없이는 어떤 배도 제대로 운항할 수 없어요. 만약 한국이 내일 엔진 공급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조선소들은 당장 멈출 겁니다. 배는 만들어도 엔진이 없으니까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정말입니까? 근데 대체제가 없어요.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가진 엔진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제가 며칠간 본 자료들이 모두 증명하고 있었죠. 정 차장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중국이 수주량 1위라고 자랑하는데요. 그 배들 절반은 우리 엔진으로 움직입니다. 우리 없이는 그 배들은 그냥 떠다니는 철덩어리일 뿐이에요. 우리가 진짜 슈퍼갑입니다. 조용히 있어서 모를 뿐이죠. 저는 그날 밤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 엔진 3사 가동률 150%, 세계시장 점유율 52%, 중국 조선소 의존도 50% 이상.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상하이 포럼에서 들었던 중국 부회장의 말을 떠올렸어요. 한국은 이제 부품 납품업자에 불과하다 맞습니다. 부품 납품업자였어요. 하지만 그 부품이 심장이었던 겁니다. 심장 없이는 어떤 배도 움직일 수 없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기사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중국이 세계 조선 1위라고 자랑하지만 그들의 배를 움직이는 것은 한국의 엔진이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사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었죠. 며칠 동안 취재하며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한국은 소리내어 자랑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일했죠. 하지만 그들이 준 것은 핵심이었습니다. 배의 심장, 바다를 움직이는 흰말이에요.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다음 날 이 기사를 편집장에게 보낼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유럽 전체에 알릴 거였죠. 진짜 조선 강국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창밖으로 거제도 야경이 보였어요. 조선소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 아래에서 세계의 바다를 움직일 심장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말이죠. 저는 한국에서 일주일을 더 머물렀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글로벌 선주들의 선박 발주 계약서였어요. 노르웨이 최대 해운사 계약서를 먼저 봤습니다. LNG 운반선 10척 발주권이었죠.
계약서 특수 조건 항목에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엔진은 한국현대중공업 또는 HD 한국조선 해양 제품만 인정함.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한국산 아니면 계약 자체가 무효였죠. 저는 다른 계약서들도 확인했습니다. 그리스 선주, 덴마크 선주, 싱가포르 선주 모두 같은 조건이 들어가 있었어요. 심지어 중국 조선소와 체결한 계약서에도 한국산 엔진 조건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선택권이 없었던 겁니다. 한국 엔진을 쓰지 않으면 배를 팔 수 없었죠. 저는 상하에 소재한 조선소 관계자와 통화했습니다. 그는 익명을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어요. 솔직히 억울합니다. 우리도 엔진을 만들 수 있는데 선주들이 안 믿어져요. 그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국제해사기구 IMO 자료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2027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환경 규제였죠. 탄소 배출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 디젤 엔진으로는 기준을 맞출 수 없었어요. 친환경 엔진이 필수가 되는 시대였죠. 그럼 친환경 엔진은 누가 만들까요? 저는 한국 엔진 3사의 친환경 엔진 개발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LENG, 이중연료 엔진 이미 상용화됐어요. 세계 시장 점유율 70%였죠. 메탄올 엔진 작년에 개발 완료했습니다.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갔어요. 암모니아 엔진 시험 운항 중이었습니다. 2026년 상용화 예정이었죠. 세 가지 모두 한국이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 엔진 회사들 자료를 찾아봤어요. LENG 엔진 개발 중이라고 나와 있었죠. 하지만 상용화 시기는 미정이었습니다. 메탄올랑 암모니아 엔진은 아예 개발 계획조차 없었어요. 격차는 최소 5년 이상이었습니다. 2025년 발주 전망 자료였어요. 친환경 선박 발주가 전체의 80%를 넘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죠. 그리고 모든 발주 조건에 한국산 엔진이 필수로 들어갈 거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했어요. 1년 전 한국 엔진 수출액 120억 달러, 약 16조 원이었죠. 현재 예상 수출액 180억 달러, 50% 증가였습니다. 약 2년 후 예상치는 더 놀라웠어요. 250억 달러, 약 33조 원이었죠. 반면 중국 엔진 수출액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노트북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완성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중국 조선업의 아킬레스건 한국 엔진 의존도 심화 글로벌 선주들 계약서에 한국산 엔진 필수 조건 명시. 저는 기사를 편집장에게 보냈습니다. 30분 뒤 전화가 왔어요. 알렉산더, 이거 확실한 거요? 중국이 한국 엔진에 이렇게 의존한다고요? 내 계약서까지 확인했습니다. 거짓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당장 일면 톱으로 갑니다. 이틀 뒤 기사가 나갔습니다. 함부르크 해운저널 일면 전체를 차지했어요. 그래프와 계약서 사본도 함께 실렸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유럽 주요 언론들이 후속 보도를 쏟아냈어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조용한 조선강국으로 재평가. 중국 조선 1위의 허상심장은 한국이 쥐었다. 세계 선박의 심장 한국에서 뛴다. 국제해운 업계도 술렁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선주협회 회장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한국 엔진 없이는 우리 배가 운항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이 아니에요. 중국이 수주량은 많지만 기술 경쟁력은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중국 언론은 침묵했습니다. 반박 기사조차 내지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일주일 뒤 상하이로 다시 날아갔습니다. 후속 취재를 위해서였죠.
포럼이 열렸던 그 컨벤션 센터 앞을 지나갔어요. 한 달 전 그곳에서 중국 부회장의 한국을 조롱했었죠.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국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한국 엔진 회사들에게 연락하느라 바빴어요. 발주 물량을 확보하려고 필사적이었죠. 한 중국 조선소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엔진 공급이 늦어지면 우리 납기가 전부 밀립니다. 저는 그의 표정을 봤어요. 한 달 전 포럼에서 보던 여유는 사라져 있었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한국 엔진 업계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죠. 중국이 자랑하는 70% 수주율, 그 절반은 한국 없이는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공급을 멈추는 순간 중국 조선소는 멈춰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소리 없이 핵심을 장악했습니다. 바다를 움직이는 심장을 쥐고 있었던 거죠. 제 기사가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제 해운업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죠. 노르웨이 최대 선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초대형 LNG 운반선 20척 발주 계획이었어요. 총액 40억 달러, 약 5조 원 규모였죠. 발주 조건이 공개됐습니다. 신환경 LNG 이중연료 엔진 필수 한국현대중공업 또는 HD 한국조선 해양 엔진만 인정 중국산 엔진은 아예 선택지에도 없었습니다. 덴마크 머스크도 비슷한 발표를 했어요.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15척 발주였죠. 메탄올 엔진은 한국주산 엔진 제품만 허용 명확했습니다. 그리스 선주협회는 더 강경했어요. 협회 차원의 지침을 내렸죠. 중국산 엔진 탑재 선박은 보험료 할증 적용 신뢰도 문제였습니다. 중국 엔진은 고장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거였어요. 저는 이 소식들을 정리하며 상하이를 떠올렸습니다. 한 달 전 중국 조선소들은 자신만만했었죠. 수주량 70%를 자랑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베이징의 중국 조선공업협회에 취재 요청을 넣었어요. 거절당했죠. 현재 인터뷰 불가라는 짧은 답변만 왔습니다. 상하이 조선소 3곳에도 연락했어요. 모두 침묵했습니다. 한 곳만 비공식적으로 답변했죠. 담당자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친환경 선박 발주가 쏟아지는데 우리는 엔진이 없어요. 중국산 엔진은요. 선주들이 거부합니다. 중국산 엔진 쓰면 계약 파기라고요. 저는 중국 언론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황구시보는 조용했어요. 한 달 전 한국조선원 몰락을 대서특필했던 그 신문이었죠. 신화통신도 관련 기사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국 조선업계 내부 소식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광저우 조선소 친환경 선박 발주 경쟁에서 탈락. 한국 엔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대련 조선소 LNG선 납기일 6개월 지연. 한국 엔진 공급 대기 중이었습니다. 상하이 조선소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 무산. 선주가 중국산 엔진을 거부했어요. 하나둘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실제 현장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거제도 한국 엔진 공장 앞은 더 바빠져 있었어요.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김 부장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바빴어요. 요즘 중국 조선소에서 연락이 끊이지 않습니다. 엔진 달라고 난리해요. 공급할 수 있습니까? 지금 수주 잔고가 4년치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우리도 24시간 돌리는데 이게 한계죠. 그럼 중국 조선소들은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순서대로 공급하니까요. 저는 중국 조선소 한 곳에 내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온 거였어요.
문건에는 위기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친환경 발주 시장에서 경쟁력 상실, 한국 엔진 의존도 심화로 자율성 제로 향후 3년간 수준 목표 30%, 하향 조정 불가피, 중국산 엔진 개발, 투자 확대 필요하나, 기술 격차 5년 이상, 추정 냉정한 평가였습니다. 저는 상하이 포럼 영상을 다시 꺼내봤어요. 중국 부회장이 단상에서 말하던 장면이었죠. 한국은 이제 부품 납품업자에 불과하다. 그때 홀을 가득 채웠던 박수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제 누가 누구를 부품업자로 부를까요? 중국은 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만들지 못했죠. 한국은 그 심장을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계가 그걸 알아버렸습니다. 저는 유럽 선주협회 회의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지난주 열렸던 회의였죠. 한 그리스 선주가 말했어요. 중국 조선소 가격은 싸지만 엔진 때문에 결국 한국산 써야 합니다. 그럼 가격 메리트가 사라져요. 신뢰도를 생각하면 한국 조선소가 낫습니다. 배와 엔진을 한 곳에서 해결하니까요. 회의록에는 이런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향후 친환경 선박 발주 시 한국 조선소 우선 고려 중국 조선소들에게는 치명타였습니다. 저는 베이징 소재한 조선 전문가와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자만했습니다. 수주량만 보고 이겼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핵심 기술은 한국이 쥐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친환경 시대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불리합니다. 엔진 기술 격차를 좁히려면 최소 5년은 걸려요. 저는 중국 증시도 확인했습니다. 중국 주요 조선사 주가가 한 달 새 15% 떨어졌어요.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죠. 반면 한국 엔진 회사들은 30% 올랐습니다. 시장은 정직했어요. 누가 진짜 힘을 가졌는지 알고 있었죠. 저는 함부르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후속 기사를 썼어요.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중국 조선업 한국 엔진 없이 고립 친환경 시대 핵심 기술 부재로 경쟁력 상실 우려 기사에는 구체적인 숫자와 사례들을 담았습니다. 발주 탈락 건수, 납기 지연, 사례 주가, 하락폭, 내부 문건 내용까지 써내려갔습니다. 편집장이 기사를 보고 말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중국 천하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바뀔 줄 몰랐네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는 달랐던 거죠. 수주량은 많았지만 핵심은 없었어요. 기사가 나간 뒤 반응이 왔습니다. 유럽 해운업계 관계자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이제야 전체 그림이 보이네요.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게 실수였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침묵만 흘렀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함부르크 한국가 보였어요. 저 한국의 정박한 배들도 대부분 한국 엔진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였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이었죠. 한국은 소리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움직이는 진짜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 말이죠. 런던에서 국제해사기구 IMO 총회가 열렸어요. 저는 기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세계 각국 해운, 조선 관계자들이 모였죠. 이번 총회의 핵심 안건은 명확했습니다. 2027년부터 적용될 선박 탄소 배출 규제 최종안이었어요. 회의장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 규제는 전 세계 조선업 판도를 바꿀 수 있었거든요. IMO 사무총장이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어요. 약 2년 뒤부터 모든 신규 선박은 탄소 배출량을 현재 대비 40% 감축해야 합니다. 5년 뒤부터는 70% 감축이 의무화됩니다. 더 강력한 규제였어요. 기존 디젤 엔진으로는 절대 달성할 수 없는 수치였죠. 사무총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 사용이 필수입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각국 대표단의 표정이 제각각이었죠. 유럽 대표단은 진지했습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그리스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중국 대표단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한국 대표단은 차분했어요. 3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표정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 기술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유럽 엔진 회사 대표가 나왔어요. 핀란드 바르질라였죠. 우리는 LNG 엔진 개발을 진행 중이고 2018년 상용화 목표입니다. 아직 개발 단계였어요. 다음은 일본 엔진 회사였습니다. 메탄올 엔진 시험 중입니다. 2029년 양산 계획입니다. 역시 미래 시점이었죠. 중국 대표는 발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현대중공업 엔진 담당 임원이 단상에 올랐어요.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현대중공업은 LNG 이중연료 엔진을 2019년부터 양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납품한 LNG 엔진은 300대 이상입니다. 누적 운항시간 500만 시간을 돌파했죠. 메탄올 엔진은 작년 상용화했습니다. 올해만 50대 납품 예정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거대한 엔진 사진이 나타났죠. 암모니아 엔진은 현재 실선 테스트 중입니다. 2026년 상용화 확정입니다. 호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한국 임원이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친환경 선박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선도하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유럽 대표단이 먼저 박수를 쳤고 다른 나라들도 따라했죠. 저는 중국 대표단을 봤습니다. 그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죠. 세션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노르웨이 선주협회 회장이 한국 임원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발주 물량 전부 한국 엔진으로 가고 싶습니다. 일정 조율 가능할까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수주 잔고가 5년치입니다. 우선 순위를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노르웨이는 해운 강국이에요. 그런 나라 선주협회 회장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덴마크 머스크 관계자도 다가왔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조건은 맞춰드리겠습니다. 본사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죠. 다만 물량 확보는 장담 못 드립니다. 과거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이 갑이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한국 대표단과 비공식 저녁 자리를 가졌습니다. 현대중공업 임원, HD, 한국조선 해양부사장, 두산엔진이사 3분이 함께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폭발하면 공급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설비 증설을 해도 2년은 걸리거든요. 지금 최대한 빨리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생산량이 아닙니다. 품질을 유지하면서 늘려야 하거든요. 무리하게 늘리면 신뢰도가 떨어져요. 우리는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있어요. 그걸 지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량을 늘리는데 급급하지 않았어요. 품질을 지키려 했죠. 다음 날 청회 마지막 세션이었습니다. IMO 사무총장이 종합 발언을 했어요. 친환경 선박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는 화면에 세계 지도를 띄웠어요. 친환경 엔진 생산국이 표시돼 있었죠. 한국이 가장 크게 강조돼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향후 글로벌 해운업 전환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공식적인 인정이었어요. 저는 회의장을 나서며 지난 몇 개월을 떠올렸습니다. 상하이 포럼에서 들었던 조롱, 유럽 언론의 한국조선원 몰락 기사, 동료 기자들의 냉소.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한국은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했죠.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양산했어요. 그리고 세계가 필요로 할 때 준비돼 있었습니다. 저는 런던 히드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함부르크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공항 라운지에서 노트북을 열었죠. 마지막 기사를 쓸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조용한 지배자로 부상. 세계의 바다는 한국산 심장으로 뛴다. 한국은 소리치지 않았다. 화려한 발표회도 없었고 대대적인 홍보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기술을 개발하고 엔진을 만들었을 뿐이다. 그러나 세계의 바다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진짜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선박이 아무리 많아도 심장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창밖을 바라보니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있었죠. 저 비행기들처럼 바다를 가로지르는 수많은 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들 대부분이 한국 엔진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힘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증명했다. 작은 나라라도 핵심을 장악하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진짜 기술 강국의 모습이다.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편집장에게 전송했죠.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어요. 함부르크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한국이었습니다. 세계가 한국 앞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 그 조용하지만 강력한 장면이 계속 떠올랐죠. 진짜 강자는 소리내지 않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한국이 그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어 몇 달 후 저는 다시 상하이에 왔어요. 1년 전 이곳 컨벤션 센터에서 세계 조선산업 포럼이 열렸었죠. 그때 들었던 말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부품 납품업자에 불과하다. 저는 그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모든 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올해 포럼은 열리지 않았어요. 중국 조선공업협회가 취소했죠. 공식 이유는 일정 조율 문제였지만 모두가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하이 항구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 터미널이 보였어요. 수십 척의 배가 정박해 있었죠. 저는 그 배들을 바라봤습니다. 저 배들 대부분이 한국 엔진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중국 조선소에서 만든 배조차도요. 한국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지난 8개월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확신했었어요. 중국이 이겼고 한국은 졌다고요. 수주량 70%는 압도적인 숫자가 있었죠. 전 세계 언론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숫자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배를 덜 만들었지만 심장을 만들고 있었어요. 세계의 바다를 움직이는 심장을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최근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한국 엔진 수출액 100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였어요. 수주 잔고는 6년치를 돌파했죠. 2031년까지 물량이 꽉 차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 조선소들은 고전하고 있었어요. 친환경 선박 발주에서 계속 밀려나고 있었죠. 제가 취재한 중국 조선소 3곳 중 한 곳은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거든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지난 8개월간 만난 사람들이 적혀 있었죠. 중국이 아무리 배를 지어도 심장은 한국 것을 달아야 한다. 엔진은 20년, 30년 써야 하는 것. 신뢰도가 생명이다.
우리는 세계의 바다를 움직이는 심장이다. 한국이 세계 대형 엔진 시장의 52%를 장악했다. 그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과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노트를 덮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멀리 대형 LNG 운반선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마도 한국 엔진을 달고 있겠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슈퍼갑이라 했던 무대에서 진짜 슈퍼갑은 한국이었다라는 것을요.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적고 땅도 좁죠. 하지만 핵심을 장악했어요. 배의 심장, 없어서는 안 될 그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세계가 알게 됐죠. 저는 함부르크로 돌아온 뒤 마지막 연재 기사를 썼습니다. 시리즈 제목은 조용한 강자 한국 엔진의 진실이었어요. 8개월간 총 22편의 기사를 냈죠. 보기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언론들이 제 기사를 인용했어요. 국제 해운업계도 화제였죠.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알렉산더, 당신 기사가 올해 유럽 해운 저널리즘상 후보에 올랐어요. 진실을 파헤친 덕분입니다. 모두가 놓친 걸 당신이 찾아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원래 거기 있었어요. 제가 찾은 게 아니라 세상이 보지 못했던 거죠. 한국은 처음부터 강했습니다. 다만 조용했을 뿐이에요. 어느 날 저는 독일 함부르크 항구를 걸었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 선이 정박해 있었어요. 선체에 중국 조선소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저는 그 배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저 배 안 어딘가에 한국산 엔진이 있을 거라고요. 조용히 뛰고 있을 거라고요. 한국의 선박 엔진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심장이었어요. 그 심장 없이는 배가 바다를 건널 수 없었죠. 물류가 멈추고 무역이 중단될 거예요. 한국을 무시한 순간 바다는 멈춥니다. 저는 그 사실을 세계에 알렸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크지 않아도, 조용해도 괜찮다라는 것을요. 진짜 강자는 소리내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함부르크 항구가 보였어요. 저 바다 너머 어딘가에서 한국산 엔진이 뛰고 있을 겁니다.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세계의 바다를 움직이며,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어요. 침묵 속의 승리가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를 찾아 떠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한국이 만드는 심장이 세계의 바다에서 뛰는 한 영혼이 계속될 거예요. 조용하지만 멈추지 않고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진짜 강자는 소리내지 않습니다. 한국은 수주량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대신 세계의 바다를 움직이는 심장을 만들었죠. 중국이 아무리 많은 배를 만들어도 한국 엔진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작은 나라라도 핵심을 장악하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본질을 주면 모두가 고개를 숙입니다. 이게 진짜 기술 강국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사연들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